네, 오늘은 문학특강 교재 30페이지에 있는 현대시 필수작품 8번에 있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작품에 대해서 오늘은 작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현대시를 읽으시면서 익숙하게 볼 작가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잠깐 작가 얼굴만 좀 보고 저번 뭐라니? 가보도록 하죠. 백석이란 시인은 잠깐 이미지만 봐도 여러분들 되게 훈남이죠. 그 당시 우리 문학사에서 얼마 안 되는 얼짱 중에 하나셨던, 우리 요거 잠깐 가볼까?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에 올라가 있는 우리 백석 시인에 대해서 포스팅 하나만 볼게요. 그럼 이거 잠깐 볼게. 본명은 백기행이라고 해요. 백석은 이제 작가로서 쓰이던 이제 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니까 평안북도, 그러니까 이북 사람이죠. 정주군에서 태어나셨다. 지금 사셨던 어떤 생물학적 연대는 12년에서 96년까지 꽤나 오래 사셨죠. 그 96년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옛날이기도 하지. 이분은 납북되셔서 월북시인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45년에 광복 이후에 고향인 이북에서 문예 활동에 전념하다 96년 사망했다라고 이제 전해지는데, 그동안은 월북 시인으로 규정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이제 남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강한 이념적인 적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시인 중에 하나였다가 나중에 해금 조치가 돼서 이제 금기시한 것이 풀렸다. 해금 조치가 돼서 다시 문학사에 활발하게 거론되는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가 그 당시에 180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187 정도? 굉장히 큰 키고 모던보이처럼 교사에다가 이제 시도 막 작가고 시도 막 만들어내고 하니까 되게 멋있었대요. 그 당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인들의 마음도 좀 아프게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기도 살짝 나오는데, 토속적 시어를 활용한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은 이 여운안골족이라는 작품도 되게 좋아하고 여승이라는 작품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슴이라는 시집 초간본을 한번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다시 재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걸 사서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적어보는 필사를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이 작가의 그 작품은 말 그대로 정말 모더니즘한 그 시 안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 말의 어떤 아름다운 것을 되게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 특유의 정서들을 이해하기 되게 좋은 작품이 많다. 대표적인 작품은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작품도 있지만, 오늘 배울 작품은 30페이지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봤다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볼 건데요. 우선 제목 해제부터 잠깐 해볼게. 제목에서 남신의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띄어쓰기를 안 하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남신의주란 지역을 말해. 신의주 지역 아시죠? 저기 북한의 신의주 지역에서도 남쪽에 속한 그 남신의주라는 지역에 땡땡동 유동에서 사는, 이것도 그냥 지역이죠, 지역. 남신의주라는 지역 유동이라는 동네에서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박시봉이라는 사람, 이게 중요한데, 방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한자어로 방면 할 때, 그러니까 방향할 때 그 방자인데, 당시 우리 편지 쓸 때 발신인 주소 옆에 뒤에 붙이는 어떤 표지였대. 세대주 이름 뒤에 붙이는. 그러니까 편지가 도착해야 될 주소자라는 거죠. 주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면 남신의주 유동에 사는 박시봉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제목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편지글이겠네. 편지글은 시일 수 있나? 편지글은 그냥 일반적인 산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시는 운문이거든요. 운율들이 내포되어 있는 운문의 성격이 강한데, 그럼 우리가 볼 지금 이 작품은 운문의 성격을 가진, 그리고 산문의 성격도 가진 어떤 그런 시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문이기도 하고 운문이기도 한 그런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시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시를 이제 되게 길잖아, 얘들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백석시가 좀 길어. 이런 방금 이제 편집글과 같은 산문적 요소가 되게 강한 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백석시 나오면 좀 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긴 시가 또 특징이 있어. 그렇게 시가 함축적이지 않거든. 다 풀려져 있거든.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대로만 읽어내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행에 어느 사이에 나는, 자, 시적 화자 바로 등장하네요. 바로 체크해야지. 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하면서 휴지가 하나 들어갔어. 여운.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지금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원래 있었다는 거지. 원래 있던 아내도 없고 결혼한 화자 같아요. 그리고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화자의 상태는 뭐하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라고 해요.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 상실한 거에서가 끝이 아니라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부모와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 보니까 가족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 같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고독한 화자의 모습이 보여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시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쓸쓸하다라는 화자의 정서가 은근히 내포가 되고 있죠.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바람이 세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사전상 바람 세인이라고 말 안 하죠. 잘. 그래서 백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표기와, 그러니까 표준어적 표기와는 좀 괴리 있는 표기들이 많았다. 시 안에서만 그런 표준어 오류를 그냥 가능하게 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뭐라고 원래 써야 맞냐? 바람 센 이렇게 써야 맞잖아. 바람이 센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백석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와서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오는데 지금 되게 고독하고 거리 끝에 있을 정도로 화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고독함, 위기감. 근데 이 바람이나 추위가 이 화자의 처지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있죠. 나름대로 화자는 지금 굉장히 상황적으로도 안 그래도 내가 가족도 해체되고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외로워 죽겠는데 이제는 바람도 추위도 나를 감싸고 있네. 시련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얘들아, 엎친 때 덮친 격, 설상 가상이라고 하죠. 이런 거. 다시 와서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삿을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라고 말해요. 다시 와서 화자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처지,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봤더니 어느 목순의 집에 있대. 그럼 우리는 지금 추론상 갑자기 어느 목수가 왜 등장하겠어? 이 목수는 누굴 것 같아요? 이 편지글이 누구한테 향해 있어? 박시봉한테 향해 있잖아. 그래서 왠지 촉을 한번 세워봐. 누구네 집에 있냐고 했으니까 박시봉 쪽으로 발신인 주소를 아까 붙이는 시였으니까 이 목순의 집이 혹시 박시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삿을 깐, 헌삿이 뭐냐면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그 자리, 그 되게 오래된, 그 되게 빳빳하고 아픈 그런 뭐 돗자리 같은 거겠죠. 그걸 깔고 한 방에, 한 방이 뭐냐면 추운 방을 얘기하거든. 차가운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그래서 쥔을 붙인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목순의 집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새 들어서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 그냥 이제 가난한 화자의 처지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화자는 지금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 누구네 집에, 어느 목수네 집. 그러니까 우리는 단서상 이 목수의 이름을 박시봉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춥고 헌사슬간 그런 처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쭉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 흐름으로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화자는 가족과 헤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나름 어딘가에 정착했는데 새빵살이 하게 되는 그 공간에 정착해서 되게 이제 허름하고 누추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외롭고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 역시 부정적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있죠. 누긋한 방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누릿누릿하고 좀 그런 안 좋은, 이제 습내도 나니까 그런 열악한 생활 환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밑에 각주로 꼭 달아줄 거거든요. 디롱배기는 질그릇이고 복덕불이라는 것도 밑에 나와요. 지피나 풀이 뒤섞여 엉클어진 뭉텅이 피운 불. 이거 다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평북 방언. 이런 방언들이 등장한다. 그럼 뭘 강조할 수 있냐? 향토적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죠. 그 지역만의 고유한 그 이미지. 향토적, 뭐 토착이라고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냥 향토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향토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 화자가 그 앞에 뭔가 불이라도 담겨서 오면 질그릇에, 자, 이것을 안고, 질그릇 그냥 이게 작은 그릇을 얘기하거든. 거기에 그냥 이제 살짝 뭔가를 막 쌓아서 불을 이렇게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고, 이 불을 안고라는 거지.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행위가 열거되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행위, 뭔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따뜻한 게 와서 그 따뜻한 거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누워있기도 하고요. 또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면서 그냥 뒹굴뒹굴거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열거되는 행동들은 얘들아 뭔가 긍정적인 행동들 같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집 구석에 박혀서 좀 뭐랄까 히키코모리처럼 그냥 집 밖에서 되게 외로움을 그저 느낀다. 또 무료함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랜다. 무기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화자의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자는 자기의 정서를 또 한 번 내포합니다. 뭐라고? 나 슬퍼. 그리고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 내 자신은. 이라고 느껴요. 그러면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한다. 이 자신이 느끼는 어떤 자신에 대한 비애감을 계속 뭐하고 있다? 이렇게 한대. 새김질. 그러니까 뭐 한다는 뜻이야?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스스로 계속 되뇌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화자가 하는 행동, 반성, 반추, 성찰이다. 뭐로 하여금 이런 슬픔을 계속 무기력하게 느끼면서 말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바쁘지 않거나 좀 이렇게 시간이 넉넉히 많다고 하면 보통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또 시험 기간처럼 정신없이 바쁘면 뭐 좀 쓸데없는 잡념들은 살짝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근데 화자는 지금 그렇게 할 게 없고 은근히 지금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니까 계속 자신의 나약함과 나의 어떤 못남,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반성은 적당해야 좋지.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된다? 그럼 진짜 정신건강에 좋지 않죠.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 이어서 가볼게. 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지금 계속 자신의 어떤 회한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 비애감이.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한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자는 연하여 새김질하는 반성과 뭐 반추, 성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울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뭔가 그 비애감에 잡혀서 울기도 하고 굉장히 부끄러워도 하는 그런 정서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비애감과 부끄럽다. 뭔가 성찰을 스스로 계속하는 회한의 정서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내 슬픔과 다시 어리석음에 아까 여기서 나왔던 그 구절이죠.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뭔가 이 비애감과 회한으로 인하여 화자가 느낀 결론은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여전히 부정적인 거겠지. 나를 누르게 하는 것, 나를 스스로 압박하게 하는 어떤 화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처지, 어떻게 보면 모진 운명이죠. 이 운명에 대해서 화자는 뭘 느끼겠어? 그렇죠. 절망이죠, 절망. 여기까지는 굉장히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애하고 회한하고 성찰하기도 하지만 계속 스스로 뭔가 압박감을 느끼면서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겠다. 진짜 극단적 우울감을 호소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화자는 여기까지 삶에 대한 회한을 느끼기도 하고, 회한이 그거야. 돌회자에 한스럽다. 그러니까 내 삶이 돌이켜보니 너무 한스럽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적 현실을 스스로 계속 각인시키고 있어요, 자신에게. 이어서 가볼게. 그러나 하면서 지금 갑자기 시상이 뭐 되고 있냐? 바뀌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예상될 내용, 시상이 전환되겠다라는 거예요. 시성 아니고 시상. 지금까지는 절망이었는데 뭘로 바뀔 것 같니, 얘들아?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잠시 뒤에 나는 이제 고개를 들 거야. 자, 아까는 눌렸거든? 근데 이제는 들 거야.
지금 반대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뭐 할 것 같다? 아, 희망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플로우, 어떤 시상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이 시선이 변화됨에 따라 화자의 심리나 태도가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암시되고 있어요. 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고개 들고요, 눈도 뜨고요, 높은 천장을 볼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화자의 태도 변화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어서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임을 생각하고, 자, 봐. 나를 이끌어가는 게 결국 힘들긴 힘들어. 이렇게 힘든 내가 그 우울증 걸린 환자를 생각해봐. 스스로 일으켜서 이 무기력한 나의 어떤 현실적 처지를 일으킨다라는 거는 되게 어렵구나라는 자아인식 자체는 무기력해. 근데 이것들보다 더 크고 자기의 운명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이게 뭘까라는 거죠.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 굴리는 거 아니야. 굴려가는 거. 지금 당하는 거거든. 피동이야.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래. 지금 봤더니 화자는 나 스스로 나를 이끌어가는 건 힘들다는 걸 내가 잘 알아. 무기력한 자아인식을 했거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초월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뭐 신적인 것, 뭐 혹은 그런 운명적 사고관이 있는 거죠. 더 큰 것, 높은 것,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게 하는 것. 내 의지와는 반하는 이 운명에 대한 인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것이 나를 알아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관을 운명론적 사고관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있잖아. 어차피 팔자는 정해졌어. 왕이 될 팔자는 정해졌어. 거지가 될 팔자는 정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될 팔자인지 거지가 될 팔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알아서 굴려가게 한 세상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거지일지라도 내가 내 운명대로 뭔가 알아서 굴려갈 거야. 왕이 되려면 되라지. 혹은 뭐 더 부정적이 되려면 되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스스로 뭔가를 지금 희망 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이 가라앉을 것들은 뭐겠어요? 아까 그 모진 운명에 대한 이 비애감들이겠죠. 이것들은 다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아버리고 침전해버리고 이 말이죠. 슬픔과 한탄들이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버리고 진정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손의 저녁 무렵을 얘기하거든요.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살랑살랑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뭔가 눈이 내리는 모습을 혹은 소리를 언어로 형상화한 거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하죠. 지금 겨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이 상황에서 눈은 부정적 시어였죠? 고통과 시련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는 있어. 그래, 시련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가까이 가며 아까 디롱배기에 썼던 그 북덕불 있죠? 그걸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여기도 지금 향토적 시어가 나오고 있어요. 방언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자, 이것도 음성 상징어. 자,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가 돼요. 결국 화자는 그래, 차츰 뭔가 나를 주저하게 하는
어떤 시련이 되는 것들을 잠깐 가라앉혀보고 있었는데 외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지. 그런데 그때 역시 눈이 나를 치기도 해. 그러니까 이겨내고 싶은데도 또 나를 좌절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화로를 다가끼며 또 무릎을 꿇어보며 뭔가 자신의 의지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뭐 지나온 삶을 반성한다거나 다시 한번 기회를 뭔가 떠올려 본다거나 이런 것들. 아무튼 다시 외로이 서서 다시 어두워 오긴 하지만 다시 시련이 오긴 있지만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를 떠올리면서 살랑살랑 소리도 나도 또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지금 표상하는 대상이 이제 갈매나무라는 거거든요. 이제 뭐 마른 잎새보다 일단 구체적인 이 갈매나무에 주목해봤을 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굳고 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긍정적인 시어로 화자가 얘기하고 있죠. 그 나무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과 시련이 계속 나를 부딪히게 할지라도 나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그 나무를 생각한다라는 건 그 나무처럼 나도 이겨낼 거야 라는 의지가 투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지만 나도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이 현실을 이겨내 볼 테야 라는 의지가 수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대상을 우리가 동일시, 문학적 용어로 동일시의 대상, 동일시된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화자가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현실이나 그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현실이 다시 닥칠지라도 나는 이 고통과 시련을 견디고 말 거야. 뭘로? 갈매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는 이제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방 에게 붙이는 시다 라는 어떤 그냥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어떤 처지, 근황,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어떤 이야기를 편집글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의 시로, 산문, 긴 호흡의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자유시 서정시죠. 그러나 이제 산문시의 성격을 더한, 편집글의 산문시의 성격을 더한 그런 시이고,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의지가 돋보이고 있었어요. 뭐로 하여금? 갈매나무로 하여금. 그리고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화자의 근황을 얘기하고요. 토속적 소재, 아까 향토적 이미지 같은 말이거든요. 밑에 써있네. 그래서 향토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평북 방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문적 서술 형태이나 쉼표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그래서 아까 쉼표 선생님이 한두 번 체크하긴 했는데 이런 여운을 조성한 어떤 장치들로 하여금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기억 꼭 해주셔야 돼요. 산문이지만 운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절망의 정서에서 희망의 정서로 시상이 전환이 되죠. 어디서? 마지막 여기 그러나부터 했잖아. 여기 그냥 희망이야, 희망. 얘들아. 그러나 뒤부터 쭉. 정서 변화 보면은 그러나 이후로 시상 전환이 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보면은 지금 앞행에서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돌던 화자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하며 죽음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20에서 32행에서는 화자는 운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슬픔과 한탄의 감정을 정화하고 또
눈을 맞으며 의연하게 서 있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의욕,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갈매나무의 의미와 기능은 뭐냐? 이건 기억해놓으면 좋겠죠?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의연함, 또 굳세고 정결한 태도로 살아가겠다는 화자가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로서 형상화한 소재. 그 다음에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 동일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갈매나무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객관적 상관물은 시 안에 투영된 그냥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객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나중에 객관적 상관물을 조금 더 설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시를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잠깐 문제 안 푸신 분들은 잠깐 파우즈 버튼 누르시고 문제 먼저 푸시고요. 문제 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고 하세요. 오세요. 네, 다 풀었다고 가정하고 바로 답 맞춰볼게요. 자, 1번의 답은 뭐지? 5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열거하고 있잖아. 상황을 쭉 열거하고 자신의 처지가 나열되고 있죠. 2번에 특정 접속 부사 그러나 라는 걸 활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죠. 3번에 쉼표를 자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맞잖아요. 쉼표의 빈번한 활용. 그 다음에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여 아까 디롱배기, 북덕불, 나주손 이런 것들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어들이 되고, 마지막 편지 형식을 빌어서 산문적 진술을 통한 건 맞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족의 근황까지 전달하고 있진 않죠.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그냥 전달할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을에 가족의 해체로 인한 화자의 슬픔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죠. 리을.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초월적인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해체와 관련된 절망감이다, 슬픔이다 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4번이었고. 자, 이거는 뭐 틀려도 돼요. 한자어는 뭐 잘 나오진 않지만. 답은 5번입니다. 은인자중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감추어서 참고 견디면서 몸가짐을 신중하게 한다, 행동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참고 견뎌야 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하고, 나머지 한자 성어들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사실 상식적으로 기억해야 될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체크해서 꼭 사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뒤에 자, 화자가 천장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없죠. 이시에서 저 방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공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작은 방, 헛방에 누워서 헌사슬간 방에 누워서 춥지만 이 작은 화롯불 하나 지금 벗삼아서 나에 대한 인식을 막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운명,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게 하는 것들, 그런 운명적인 세계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외롭고 우울할수록 좀 그렇잖아. 나에 대한 어떤 난 왜 태어났지? 막 이런 거 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 방에서 지금 이 화자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비약이 심한 진술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 보기를 참고할 때 화자가 갈매나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뭐냐? 자, 지금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작품의 다양한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표현해서 화자의 정서를 고취하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답은 2번이죠.
부정적 상황을 견디면서 굳세게 살아가려는 태도로서의 갈매나무를 화자가 인지하고 있는 동일시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을 인식하고 운명에 대한 맞서 싸우는 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 다음 나머지 자연이다? 자연과 더불어 산다? 아니죠. 자연치는 아니니까. 그 다음 4번 공동체 주제와 이탈됐고요. 5번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력한 태도. 여기서는 포기와 목표 달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냥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의 어떤 의지, 작은 의지다라고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남신우주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였고요. 이 시는 여러분들 한번 봐놓으시면 어차피 또 까먹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봤다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입니다. 꽤 긴 시였고 나름대로 어려운 시였기 때문에 좀 틀렸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배경지식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